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53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형광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펭귄맨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네. 너무 잘. 오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벌써 망한 것 같아요. 벌써 2달이나 지나갔고. 그러니까요. 좀 약간 음, 허탈하고 네. 올해도 이미 글렀다. 내년을 빠른 포기. 기대해봐야겠다. 내년에는 1월 말쯤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내년을 기다리면서 10개월만 참으면은. 근데 제가 예전에 음, 한 5, 6년 전에 택시를 한번 타고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서로. 그리고 제가 집이 가까워서 한 5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딱 계산하고 내리는데 그때도 한 2월, 3월쯤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힘내요. 9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라고 하셨어요. 다음 해가? 그 다음 해가. 그건 좀 너무 맥락 없는. 그래서 근데 되게 그때 응?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 사람도 있구나.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또 오랜만에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일단 감명을 받을 일이 아닌 것 같고 뭐 모르겠다. 괜찮아요. 네.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고초? 진정하시고요. 뭐, 예, 그렇습니다. 북미 네. 정상회담이 파토가 났고. 네. 뉴스 용어로는 결렬. 아, 그렇구나. 결렬. 아니, 뭐 여러 가지로 개판인 와중에 오스카 시상식이 있었죠. 결국에. 있었습니다. 오스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스카 시상식이 지난 2월 24일에 있었고 한국 시간으로 25일 월요일에 있었죠. 아, 그날 기억이 나요. 제가 그날 밤을 샜거든요. 늘 밤을 새시지 않나요? 네? 늘 밤을 새우고 나서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보통은 한 4시, 5시에 자는데 그날은 좀 일찍 자려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네. 한 12시쯤 누웠다가 진짜 일찍이다. 네. 한 2시인가 3시쯤에 이제 이건 아니다. 누워서 이제 2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커피숍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커피숍으로 갔죠. 밤을 샐 수밖에 없는.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집에 와서 오스카를 보다가 중간에 잠들었어요. 깼더니 끝나 있었나요? 정확하게 끝날 때 일어났어요. 그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충격적인 게 아무래도 작품상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작품상은 그린북 네, 작품상은 에 돌아갔죠. 피터 페럴리 맞나? 이름? 페럴리인 건 맞는 피터인가? 피터 페럴리 맞네요. 페럴리의 그린북이 받았고요. 저는 로마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PGA 프로듀서 길드에서 그린북이 받았고 사실 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가장 잘 예견하는 것은 PGA 어워드이기 때문에 그린북이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예상 외의 선택이긴 했어요. 그린북은 발표되고 나서부터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죠. 일단 그 자리에서 어쨌든 흑인 감독들 배우들이 약간 뭐 박수를 치지 않는다든지 나가려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의사를 좀 표시를 했었고 네. 뭐 제일 인상적인 거는 사실 마하샬라 알리라든지 옥타비아 스펜서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린북과 관련된 논쟁의 의미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백인 아저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블랙팬서의 그 주연 배우도 되게 짤이 되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눈짓으로 뒷사람한테 약간 얘기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 어떠셨어요? 저는 글쎄요. 그린북이 좋은 영화인가? 그러니까 네. 명확한 장점이 있죠. 보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요, 저는 기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 관객들이 그거를 이제 이 영화의 되게 미덕으로 꼽는데 예를 들면 이걸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부터 해서 정말 많은 평론가들이 이거의 잘못됨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실었을 때 댓글들의 대부분이 이걸 봤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았고 보는 동안 행복했다라고 표현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 사람마다 사실 인구 수만큼의 차이가 세상에는 존재하는 건데 뭐 그린북이 따뜻한 영화고 인종차별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영화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뭐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잘 쓰여진 시나리오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작년에 상을 받던 쉐이프 오브 워터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도 큰 틀에서 이게 디테일로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그 가고 있는 방향성이 옳은 영화라고 할 수 있고 미덕이 있는 영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구도가 명확하고 일어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클리셰 같이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즐겁고 좋은 영화였던 거를 생각하면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게 일단은 뭐 많은 사람이 뽑는 거고 많은 사람이 뽑는다는 건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영화가 상을 받는 게 맞는 거겠죠? 왜? 너무 처져서.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음, 그 말씀하신 클리셰들이 80년대나 9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였을 텐데 2019년에는 이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 클리셰가 클리셰인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해서 어쨌든 사용되는 만큼 되게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진짜 이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정립이 된 거지만 이제 2019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아,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관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닌 사람도 있는 거겠죠. 저는 좀 재밌는 게 예전에 저희가 그린북을 놓고 일부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비판할 때 백인 구원자의 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서라기보다 그걸 가지고 있고 백인 구원자 서사를 그쵸. 가지고 있고 그거를 상충하기 위해서 다른 걸 이제 시도한 게 이 백인 구원자도 사실은 흠이 있는 인간이고 그 사람이 이 우정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을 활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보통 조력자로 자주 등장하는 흑인 특히 약간 마법을 부리는 뭐 그게 진짜 리터럴리 마법이든 아니면 어떤 그 백인 주인공의 계시를 받는 순간을 위해서 뭐 현명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건 그런 전통을 섞음으로써 약간 둘 다 아닌 것처럼 보이게 피해가려고 했지만 둘 다를 보고만 사람들이 이것에 분노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뭐 분노할 것까지 있나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상을 받는다는 게 저에게 막 엄청 아 이게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상을 받음으로써 그냥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 묻히는 것보다는 더 이런 논쟁이 되는 게 전 더 재밌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뭐 우리가 다 의견이 다른데 뭐 난 좋아했고 넌 싫어하는 거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을 받아봤다는가라고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게 재밌었던 것 같고 네. 다음으로 네. 알폰소 쿠아론이 감독상과 촬영상을 받았고 또 로마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아서 3관왕을 수상한 영화가 됐죠. 네. 로마가 상을 받은 것도 썩 달갑진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슷한데 실제 비율은 모르겠으나 미국의 대다수라고 여겨지는 백인 관객, 특히 약간 오스카를 어쨌든 챙겨보는 관객, 나름 자기는 영화를 되게 많이 보러 다닌다 생각하는 관객들을 기쁘게 해주는 영화라는 점에서는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이 관객이 어떤 감상을 갖는지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로마도 좋고 미덕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단점들을 다 제거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단점이 많아서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좀 별로라도 명확한 장점이 있으면은 그 예전에도 영화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훨씬 좋아하거든요. 뭐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대체 좀 그런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영화의 총을 놓고 봤을 때 그 영화 되게 마스터피스라거나 뭐 그렇진 않더라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한테 로마는 약간 거세된 영화. 너무 난- 매끈한 네네. 영화죠. 그런 면에서 그린북의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반대의 지점이죠? 그린북은 되게 뭔가 뻔한 게 꽉 차 있는 영화라면은 로마는 그 뻔한 걸 다 없애버렸는데 거기에 뭘 메꿨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녀가 아이를 가지고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 가족 안에서도 뭔가 어쨌든 온전한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오갈 데 없는 사실 뭐 갈 데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를 따라가면서 이제 또 그 세상의 풍경들을 바라보게 되는 영화 뭐 좋은 것 같은데 그 정적인 풍경들을 가다가 터트린 순간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출산하는 장면 아니면은 바다에서 네, 아이들을 구하는 구하는 장면. 뭐 그럴 때 이제 엄청나게 계산된. 그쵸? 저는 그 좀 가짜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가짜 같았어요. 진짜 물론 되게 엄청나게 연출이 잘 된 장면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죠. 막 진짜 그 출산 장면 같은 거 보다 보면 짐 빠지고 그 앞에 배치해가지고 막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는 너무나 계산돼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논리적이지 못한데 마법 같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나 감동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차오르면은 그냥 그 마법이라고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로마는 저한테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는 말로 건축 같은 영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저는 그거 좀 이상한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로마는 좀 저한테 좀 너무 건축 같은 영화였어요. 이게 그렇게 치면 사실 그린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그린북도 굉장히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사건을 쌓아 축조되어 올라가고 있죠. 축조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도 마음가짐이 다를 뿐이지 헤비급이냐 라이트급이냐의 차이지 되게 그런 면에서 비슷한 영화라는 생각을 해요. 시상식이라나 영화제가 대체로 다 그렇지만 그냥 사실 이게 어느 쪽도 옳지 않은 일종의 권력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이 백인 남성들이 만든 그린북과 멕시코 출신 감독이 만든 이 로마 혹은 전통적인 스튜디오 영화와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 그런 힘싸움처럼 보이고 그 이제 사이좋게 나눠 가진 건가요? 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또 재밌는 점은 이제 베니스가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델토로가 거기서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쿠아론이 상을 받았고 뭔가 아카데미랑 되게 결이 잘 맞는 영화제가 됐다는 것도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라부디아즈가 황금사자를 받는 영화제였는데 물론 아직 2년밖에 그러지 않았지만 그것도 되게 이상하고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좋아하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개막작의 퍼스트맨이라던가 그런 그렇죠.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서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소용돌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용돌이 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은 DGA에서는 어쨌든 알폰소 쿠아론이 똑같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각 길드의 선택이 오스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건 여전히 이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물론 로마가 너무 이제 강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로마 자체가
되게 예전에 우리가 오스카 하면 흔히 떠올리던 그런 결의 영화는 아니라서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효과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의 효과는 맞죠. 극장 경험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도 일단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걸 굳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는 영화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이게 그게 넷플릭스의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넷플릭스가 우세하니까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그럼 훌루에서 만드는 오리지널 중에 좋은 게 없나? 아니면은 디즈니라든지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게 참여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지금은 넷플릭스가 사실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생기는 독점에 의한 장점이죠. 그렇죠. 그게 쉽게 볼 수 있다는 이제 거는 그게 곧 없어질 장점이라는 거죠. 없어질 장점이자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죠. 그게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어쨌든 재밌는 현상이었고 뭐 나무 주연상의 라미 말렉이 또 상을 받았죠. 네. 이것도 사가와 같은 결과고 라미 말렉 저 보헤미안 랩소디를 안 봐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봤지만 별로 할 말이 없고요. 네. 여우 주연상은 귀여운 올리비아 콜먼이 수상을 했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엽죠. 이 상을 받고 나서 이제 저는 더 페이브릿을 봤는데 올리비아 콜먼의 연기가 좋았고 그거는 맞지만 사실 엠마 스톤이나 레이첼 와이즈도 별로 조연이었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셋 다 주연이죠. 네. 이게 상을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엠마 스톤에 더 가까운데 여왕의 그 캐릭터를 실감나게 뭐 어쨌든 자기 식대로 소화한 올리비아 콜먼을 주연 후보로 올리고 나머지를 조연 후보로 제출했다는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밌죠. 근데 올리비아 콜먼을 주연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더 페이버릿은 어쨌든 간에 엠마 스톤이 주인공처럼 시작을 하지만 그 셋 사이의 관계에 관한 거고 이 세 명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올리비아 콜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셋이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엄밀히 말하자면 초반엔 엠마 스톤을 따라가는데 나중에 올리비아 콜먼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전반부에 엠마 스톤이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다가 후반부에 올리비아 콜먼이 주인공으로 바뀐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따가 그렇군요. 더 네. 얘기를. 나무 조연상은 마허샬라 알리. 그러고 보니까 사가에서는 글렌 클로즈가 받았었는데 좀 다른 선택이 콜먼. 있었고 마샬 알리는 여전히 똑같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린북에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해서 좀 안쓰러운 면이 있었어요. 이 영화로 계속 수상을 하니까 그리고 여우 조연상에 이프 빌 스트리크톡의 레지나 킹이 수상을 했습니다. 최고의 베스트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각본상의 그린북이었고 각색상의 블랙 팬스맨이었네요. 네, 이 각본에 대한 게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라이터스 길드 같은 경우에는 각본상에 에이스 그레이드 그리고 각색상에는 Can You Ever Forgive Me를 줬었는데 굉장히 다른 선택이죠. 굉장히 다른 선택을 했죠. 아무래도 길드보다는 오스카가 훨씬 더 클래시컬한 선택을 한다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에이스 그레이드도 뭐 클래시컬한 영화지만 사실은 좀 더 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뭐 엄청나게 젊은 사람이 쓰기도 했고 좀 에이스 그레이드는 좀 통통 튀는 영화고 반대로 이제 Can You Ever Forgive Me는 훨씬 더 서정적인 영화고 블랙 클랜스맨에 비해서 블랙 클랜스맨이 오히려 훨씬 통통 튀는 영화고 어쨌든 꽤나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스파이크 리가 처음으로 상 받은 게 아닌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요? 처음 받은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감독상이나 이제 그런 걸 원했겠지만 어쨌든 처음 이게 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공로상은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o the Right Thing으로 똑바로 살아라로 노미네이션 된 적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노미네이션 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작품으로서 카테고리로서 수상을 한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네네. 그렇군요. 이제 작품상을 놓쳤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자기가 놓친 영화가 Do the Right Thing이었는데 똑바로 살아라였는데 그때도 이제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가 상을 받아서 사실 그린북이 나올 때부터도 어쨌든 이게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인종 전환형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고 뭐 촬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로마고 편집상이 보헤미안 랩소디에게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음향상, 사운드 믹싱상 다 보헤미안 랩소디. 다 보헤미안 랩소디. 그래서 총 4개를 가져가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영화가 되었어요. 이것도 네.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안 봐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약간 저는 그거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뭐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를 다시 구현하는 게 뛰어났다. 이게 3명의 목소리를 합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로 이제 믹싱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그쵸. 뭐 편집이나 그쵸. 뭐 다른 음향 편집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뭐 길드의 선택이 그대로 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보헤미안 랩소디는 뭐 편집이든 사운드든 각 길드에서 다 상을 받았었던 영화긴 하죠. 저는 이게 어쨌든 퍼스트맨이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 다음에 프로덕션 디자인이 블랙팬서에 돌아갔고 의상도 블랙팬서에 돌아갔죠. 네. 그리고 뭐 이 연결해서 얘기하면 오리지널 스코어도 블랙팬서에게 돌아가서 생각보다 또 많은 상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헤어와 메이크업은 바이스, 그리고 특수 효과는 퍼스트맨, 오리지널 송 주제 가상은 쉘로우, 스타이즈본의 쉘로우에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가 프리솔로에 돌아갔죠. 네. 단편 다큐멘터리는 피리어드, 엔드 오브 센텐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발빠르게 산 것 같아요. 단편 영화는 스킨. 스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인기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걸 받았다는 거에 분노한 사람도 많죠. 이 영화 그린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킨이 네. 받은 게 문제라고 주장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안 봐서 이 영화에 모르겠네요. 어쨌든 백인 나치가 나오는 영화하고 아마 분명히 인종 문제에 그것도 또 반대하는 우정으로 얘기겠지만 극복하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전 트레일러만 봤는데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묘사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거는 못 봤는데 상을 못 받은 단편 후보 중에 가디언 지에서 블랙십 블랙십? 그거 봤는데 다큐.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올 한해 최근 몇 년이 그렇긴 하지만 인종 문제에서 자유로운 영화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종 문제가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린북도 이런 문제로 좀 문제가 됐었고 또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잘 기억이 안 보헤미안 나는데 랩소디도 사실은 그 프레디 머큐리의 정체성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민자의 자식이었다는 점, 뭐 그런 것도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영화였고, 블랙 클랜스맨, 블랙팬서, 그리고 이프 빌 스트리트 쿠톡 이런 게 다 어쨌든 흑인의 경험에 대한 영화였고, 로마도 흑인과 그 멕시코 원주민의 인종 문제, 스파이더맨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스파이더맨 인투 더 스파이더버스도 간접적으로 어쨌든 인종에 대한 얘기가 있는 영화였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화가 그 문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툰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재작년 정도에 그런 영화들류가 되게 많았는데 히든 피겨스 같은 류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되게 빠르게 어쨌든 역효과를 내고 그린북이 약간 그런 거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영화들이 약간 유행처럼 또 만들어지던 때가 약간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고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오기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올리비아 스펜서가 이 그린북의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잖아요. 그리고 올리비아 스펜서가 같이 헬프에서 같이 그 가정부 역할을 했던 그분 이름 뭐죠? 그분 그 펜스에 나온 여자분 그분이 최근에 헬프에 대해서 헬프에 출연한 걸 약간 후회한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그때는 되게 또 헬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쯤에서
역사를 다시 써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과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현재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사실 동감하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요즘 이제 여성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여성 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멍청한 남자가 나와서 여자 괴롭히는 순환 서사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면은 저 위에 경전에 있는 뭐 드레이어의 잔다르크의 순환, 그러니까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드레이어의 잔다르크의 순환에 영향을 안 받은 영화가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하나하나 다 지운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을 어쨌든 지적받고 그런 영화들이 이게 뭐 근데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감수성에서 이제 과거의 작품을 판단한다는 게 그게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보는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모든 크레딧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영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완벽한 영화다라고 칭하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쵸, 그 관점 안에 넣는 거죠 그거를. 관점 안에 넣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들이 예를 들어서 소비하지 않는 풍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던가. 폴란스키는 거의 명확하게 유죄인 범죄자죠. 사람이고 인터폴 수배중 아니에요? 인터폴인지 모르겠고 미국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되게 범죄자죠. 이 로만 폴란스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밌는 현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꽤 옛날에서 제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란티모스의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떠올렸던 기억 중에 하나가 크라이테리온에서 그 DVD 픽 하잖아요. 감독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서재 란티모스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기서 몇 개 골라 그 DVD 크라이테리온에서 나온 DVD나 블레이를 고르는 거죠. 아 이거 좀 진짜 좋지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때 아내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 아내가 이제 배우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알프스에 나왔던 여배우가 란티모스 아내인데 네. 란티모스가 몇 개 고르다가 폴란스키 영화를 빼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좋아. 그게 근데 뭐였나요? 잘 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폴란스키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걸 골라가지고 이거 좋다고 막 그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시큰둥한 거예요. 그 전까진 죽이 잘 맞았는데. 네네. 그랬더니 별말 안 하니까 아 이거 진짜 좋다고 며칠 전에 사프디를 만났는데 사프디도 이거 엄청 좋다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약간 안 해도 될 말을 약간 한마디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사실 그 말 이게 좋은 영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쵸. 시큰둥하다는 것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러니까 더 명분을 만들어 보려고. 그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방어해야 되는 어. 취향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내의 반응이 그건 사람마다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그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에 대한 다큐가 나왔잖아요. 4시간짜리 그 리빙 네버랜드인가? 그거를 보고 피치포크였나? 하여튼 음악 잡지였는지 영화 잡지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거기에 기자들이 각자의 반응을 쓴 거였어요. 한 문단 정도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영화를 보고 행한 것들 이런 건데 정말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긴 거의 레코드를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단순하게 작품과 아티스트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꺼내어 듣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모든 거를 우리의 대중문화 역사에서 지울 수는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뭐 그냥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걸 깊게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많은 기간 동안 그걸 모른 채로 소비해왔고 그게 결국에는 광범위하게 특히나 이제 뭐 폴란스키든 마이클 잭슨이든 일종의 경전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계보 안에 이미 있는 그쵸. 거죠. 그 시대를 약간 모양을 만든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걸 깨닫는 거랑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걸 지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혹은 그럼 앞으로 소비되지 않는 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하지 않는 거는요. 그 연결고리가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니까 내가 뭐 어떤 감독을 좋아해서 영화를 볼 때 그 따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란티모스 영화를 보고 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크라이테리온 픽을 찾아보고 아 로만 폴란스키 한번 봐야겠다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치밀하게 짜여진 거미줄 안에서 그걸 단순히 도려내서 지도에서 무슨 군부대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공간처럼. 네. 뭐 저도 해답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앞으로 몇 년이 좀 기대가 돼요. 이걸로 이제 한번 대판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워보면서 이제 알게 되겠죠. 물론 해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몇 가지 오스카랑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하자면은 깐느에서 심사위원장 발표를 했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깐느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를 선정을 했죠. 최초의 라틴 아메리칸 심사위원장이라고 해요. 사실 루머로는 알폰소 쿠아론이 될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진짜 신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쿠아론이 심사위원장이 되면은. 근데 사실 이나리두가 심사위원장이 된 거는 쿠아론이 된 거의 절반쯤 로마가 작품상을 못 받아서 효과가 반감됐지만 어쨌든 주요 부분 감독상, 촬영상, 뭐 외국어 영상을 수상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나리두가 된 것 자체도 깐느에 어떻게 보면 너무 속보이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깐느는 너무 유럽이죠. 그쵸. 너무 유럽이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시아계 심사위원장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의 뭐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명 있었던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 왕가위가 심사위원장인 해가 있었고 제가 대학생이었을 텐데 좋은 해였네요. 그 해는 좋은 해였죠. 아마 켄 로치가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거고 그 해 알모도바르가 볼베르로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 확실치 않습니다. 제 기억은. 근데 어쨌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사실상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전혀 검증 안 되는 얘기인데 깐느에서 우디 앨런의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을 틀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진짜 전쟁인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좀 재밌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랑 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프랑스 배급 업체에서 아마존이랑 우디 앨런이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봉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로만 폴란스키의 고발이라는 영화도 곧 만들어지고 그래서 로만 폴란스키 영화라든지 우디 앨런의 영화가 깐느에서 틀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선언이네요, 선언. 당연히 로만 폴란스키처럼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닌데 예술가로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얘기해봐줘.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미술가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실제 인물로서는 개차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피카소. 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작가와 예술을 분리해서 나눠서 생각해야 되나?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나뉘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썰리는 가위를 물론 가위를 만드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작품을 볼 때는 어쨌든 그게 어떻게 세상을 담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인간을 담고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만든 사람이랑 어떻게 나눌 수 있다는 건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 분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 선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깐느에서 좀 재밌는 선택을 해주면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작년을 정리했으니까 올해는 어떤 영화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칸느에 출품될 것 같은 영화를 몇 가지 네. 얘기해 보면요. 일단은 켄 로치의 Sorry We Missed You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요. 켄 로치는 뭐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제일 최신작이죠. 그쵸. 그다음에, 그것도 상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봉준호의 기생충.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그다음에 고레다 히로카즈의 트루스. 그다음에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페인 앤 글로리. 다르덴 형제의 아메드. 그리고 로이 앤더슨의 영원에 관하여. 짐 자무시의 죽음은 죽지 않는다. 사프디 형제의 엉커잼. 클레보 멘도사 필로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쿠라우? 이게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아쿠아리우스를 찍었던 브라질 감독이죠. 자비에 돌란의 마티아스 맥심, 미아 한센 러브의 베리만 아일랜드, 구로사와 기요시의 세상의 끝, 브루노 디몽의 잔느, 아피차풍 웰스트쿤의 메모리아, 테렌스 멜렉의 라데군드. 이거 제가 작년에도 깐에서 틀 것 같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영화 지금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디 앨런의 레이니 데이 인 뉴욕과 로만 플란스키의 고발이 정말 칸느에 갈지도 모르겠다. 그 정말 이름 있는 감독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이 중에 이제 어느 작품이 갈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저는 좀 칸느랑 친하고 이제 최근에 제작이 완료되어서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 뭔가 올해 기대작을 이제 좀 골라봤고요. 이제 곧 칸느에 어떤 영화가 탈지 한 달 뒤면 알게 되겠죠. 벌써 그러네요. 시간이. 올해 망했거든요. 올해 망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짜잘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세자르에서는 프랑스의 아카데미죠. 세자르에서는 자비에르 르그랑의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작품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편집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주요 상들을 받았 많은 부문을 휩쓸었고 그리고 이제 또 자크 오디아르의 시스터스 브라더스가 감독상, 촬영상, 음향상, 미술상을 받으면서 이 두 작품이 작년 프랑스 영화를 뭔가 대표하는 얼굴처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네요. 자크 오디아르가 미국에서 만든 영화지만 미국에서 완전 외면당한 서부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베를린날레가 끝이 났고요. 한 작품만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뭐 당연히 금곰상을 탄 시노님스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다브 라피드 감독이고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이제 프랑스에 정착하려고 하는 젊은 남자 이야기고요. 감독 같죠? 정착 좀 해보자 이러면서 뭔가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스라엘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되게 위선적인 프랑스 사이에서 이제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을 그렸다고 하니까 약간 콜드워 생각도 나죠. 그리고 또 이 시노님스 자체가 동의어, 유사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 다 같은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이 있고 이건 뭐 자신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제목을 보고 생각했던 뭐 그런 건데 또 다른 재밌는 점은 이스라엘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근데 이스라엘 개봉을 위한 예고편에 중간에 줄리엣 비노시가 The Golden Bear Goes To라는 클립 그걸 트레일러 안에 넣은 건가요? 그 트레일러 안에 넣은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자막만 넣는 게 사실은 좀 상식적인 선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되게 이상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이스라엘 비판적인 영화일 것 같잖아요. 근데 쉽게 개봉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개봉을 그냥 하면서 그 부분을 넣었다는 게 뭔가 그것 자체가 이미 애국심에 약간 그렇죠. 호소하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영화가 이렇게 베를린에서 상을 받았다.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국제 영화제들이라면 굳이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영화라면 레바논이라든지 뭐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들이 상을 많이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악인으로 많이 그려지는 편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오스카는 끝났고 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본 영화 뭐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이는 못 봐서
그리고 되게 별로인 거를 많이 봐가지고 뭐 크게 할 말은 없고 별로인 영화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제 지난 에피소드였는지 지지난이었는지 그 펭귄맨님이 얘기하신 해피 데스데이 투유를 봤고요. 아 결국 보셨군요. 봤는데 별로고요. 뭐랄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어폐가 있는데 2편은 1편을 봤건 안 봤건 즐길 수 없는 영화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보겠다고 하면 1편을 본 사람들만 보라고 저는 하고 싶고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별로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우리 이 얘기 해피데스 지난 에피소드 때 하지 우리 않았어요? 만나서 했었던 것 같아요. 해피데스데이 원래 시리즈의 그 마스코트인 그 베이비 살인범이 비중이 너무 작아서 재미가 없어요. 일단 재미도 없고 그냥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또 하나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영화는 메리 포핀스 리턴즈였는데 크게 보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이랑 시간이 맞는 걸 보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뮤지컬인데 뮤지컬로서의 재미가 1도 없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에 걸리는 노래가 하나도 없이 용감하게 뮤지컬을 만드는 거는 좀 대단하다. 디즈니는 속편 장사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저는 메리 포핀스의 비중도 생각보다 작았고 노래나 춤 같은 것이 전혀 별로 볼거리나 들을거리가 안 됐다는 점에서도 좀 놀랐고 이야기도 너무나 게으르게 쓰여져서 너무 맹비난이네. 이런 장면들이 꽤 있었죠. 아니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때까지 이 난리를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장면들이 좀 있었고 에밀리 블런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이 메리 포핀스의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 같은 유모가 아니라 마법사 유모가 아니라 속을 좀 알 수 없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 메리 포핀스를 책으로 읽으면서는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근데 에밀리 블런트는 그런 얼굴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표정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영화 속에서 그냥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추천 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비추천이고 자시고 이게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마 상영하고 있는 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또 것 중. 그만해주세요. 아 그래요? 너무 짜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본 거는 매드맨인데 제가 시리즈를 다 끝냈거든요. 시즌 몇 가지 있죠? 시즌 7까지 있어요. 다 끝냈다고요? 네. 제 2월의 프로젝트였는데 네. 대단하시네요. 다 끝내는 매드맨은 정말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업이 있으시거나 학생이시거나 하면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할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드라마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어될 수 있는데 한 3달이 걸리더라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랬고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자기 혐오가 강한 남자가 되게 아닌 척하면서 광고 업계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괴로운 설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별 볼 일 없는 거를 되게 굉장히 굉장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면서 살아왔고 그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매드맨이 점점 진행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약간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결말에 가면은 또 재밌는 결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 재밌었던 건 저는 사실 그 주인공은 별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이 매드맨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인공이 3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게 그 제가 말한 한 명으로 압축되어 가긴 하지만 3명 중에 한 명은 그 60년대 아직도 남녀차별이 너무나 심하던 시절에 일을 시작한 비서인데 이 비서가 점점 카피라이터로 승진을 하고 그 회사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남자 주인공을 굉장히 질투하고 동경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광고 기획자가 있어요. 이 젊은 남자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사실 뭐 별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주인공 같은 매력이 없는 거죠. 매력이 없고 그러니까 창의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우습지만 이 주인공이 일하는 부서는 제작 부서고 이 사람은 기획 부서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돈이라는 주인공을 굉장히 동경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모함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이 가는 짠한 포인트들이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후반 시즌으로 가면서 한 5, 6시즌부터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많이 줄어드는 게 좀 아쉬웠지만 60년대에 미국이 또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어느 세계 어느 곳인들 안 그랬냐마는 그런 점에서 그 시대상을 담아내는 거와 그때의 사건들 예를 들면 케네디의 죽음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주인공은 또 한국 전쟁을 겪은 인물이고 뭐 달에 착륙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사람의 삶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별로 없지만 다들 보시는 걸 추천한다. 이상인가요? 네. 네. 저는 넷플릭스에 지구는 평평하단가? 그거를 봤어요. 지구 평평주의자들에 네. 대한 다큐 아닌가요? 맞아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요즘 그들이 뜨더라고요. 아, 늘 있었겠지만 작년부터 좀 확실히 뜨고 있죠. 작년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그 안티 백신주의자들. 그렇죠. 안티 백신주의자들도 있고 그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전문가들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있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사실은 뭐 인문학자라든지 거의 모든 면에서 대한진실의 시대잖아요. 네. 반지성주의와 대한진실의 시대.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라서 관심이 있어서 봤고요. 보다 그들에 보면은 대해서 좀 느낀 게 있나요? 그들에 대해서 별로 느낀 건 없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혹은 저런 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은 바보 아닌가? 나 진짜 상종을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그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히 품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그냥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재미삼아서 한번 보실만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트 시네마에서 데릭 저먼의 블루를 봤어요. 이게 어떤 영화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혹시 저는 봤었어요. 네. 옛날에. 그 파란 화면이 계속 나오는 목소리 거잖아요. 나오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러 갔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이 시대랑 되게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원래는 그게 단색이 화면인데 이제 필름으로 영사를 하다 보니까 무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되게 시간을 보는 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추천한 건축가가 와서 그랬나? 뭐 토크 어쨌든 이런 게 토크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필름에 낡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파란색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되게 그냥 푸른 화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비디오 테이프 볼 때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뭐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 블루를 필름으로 보는 것과 디지털로 보는 거의 차이에 관해서 책이 나와 있기도 하다고. 저도 아까 그 필름에 남겨진 흔적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파일로 본 거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어쩌면 만든 거겠죠?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랑 그 필름의 스크래치가 되게 잘 맞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라서 되게 좋았는데 그거 같네요. 그 동그라미랑 세모랑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이 스토리를 만드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그 외에 또 봤던 거는 한때 핫했던 서치. 존조가 나온. 네, 존조가 나온 서치를 봤습니다. 꽤 재밌게 봤고요. 아무래도 이 컴퓨터 화면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어느 정도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뉴스 화면도 쓰고 이것저것 사실은
영화적인 허용을 하는 범위가 꽤 넓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 컴퓨터의 스크린이라는 게 영화의 스크린이랑 달리 꼴라주를 하기에 되게 완벽한 스크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이 여러 개가 떠 있다 보니까 그 창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의 문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물론 뭐 없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화면 안에서 정말 여러 개의 화면을 보게 되는, 이건 단순한 화면 분할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제가 약간 관심 있는 그 티모시 반부토크인가? 그 러시아 프로듀서의 선택이 되게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아마 그게 작년 베를린이었을 것 같아요. 그 러시아 감독이 그 ISIS에 자기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인 척하면서 이제 여자 기자가 잠입하는 내용의 스크린으로만 뗀 영화가 있다고. 그 감독의 영화가 베를린에서 틀어서 저는 그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서치의 프로듀서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좀 더 상업적으로 푼 버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의 영화도 좀 보고 싶어지기도 했고, 뭐 나름 재밌었고,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봤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평행이라고 지금 MMCA에서 하고 있는 하룬 파루키 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룬 파루키 작품을 몇 작품 봤어요. 사실 좀 서에서 보기에 힘들어가지고 몇 개만 보고 그냥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나왔는데, 상영은 끝이 났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상영은 예, 끝이 프로그램 났죠. 상영은 끝이 났고 그 전시는 계속되고 있는데, 평행은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건데, 이제 화면을 이제 여러 개로 분할하기도 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게임에서의 그래픽 같은 걸 보여주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재밌었던 부분이 중간에 그 얘기를 해요. 영화의 필름을 보여주면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여주는데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나도 이거 봤는데 잘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무의 흔들림으로 이제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진행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가 흔들리는 걸로 이제 바람의 존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현상과 지각에 관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구현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영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스케줄에 따라서. 그죠? 그쵸. 저희가 지금 4월 3일이구나. 라스 폰 트리에의 살인마 재개집이나 장재영 감독의 사바 둘 중에 한 편을 할 건데요. 그거는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살인마 재개집은 지금 이제 상영관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아니면 뭐 상황을 봐서 하죠. 네네네. 상황을 아무튼 봐서. 보실 분들은 빨리 보셔야 된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좀 고통스러운 면이 있나? 저는 그러면서 약간 라프트리에게 좀 사디즘적인 면이 있다면 저는 좀 마초이즘적인 면이 있어서 그냥 뭐 사실은 찰떡궁합이네요. 전 사실은 웃으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영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고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 악을 대면하는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악인가? 그걸 보면서 제가 즐겁게 봤다는 얘기가 거의 무슨 커밍아웃 같아가지고 조금 불편하네요. 저는 이제 곧 볼 예정이라서. 그러면 그 다음 영화는 저희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2부로 넘어가서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